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어제 중요한 소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나왔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소식은 없습니다. 두 번째, 서울 아파트 역전세 우려 확대된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신축이 더욱더 위험하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 심상치 않은 전세 시장 오늘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1990년 2월 16일 중계동 경남 아파트 31평 매매 가격이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같은 시기에 압구정동 한양 1차 아파트 봤더니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큰 차이가 안 났죠. 근데 현재 중계동 경남 아파트는 이 시기보다 8.6배 상승을 했고 압구정동 한양 1차 아파트는 26배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인데도 상승률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거죠. 자, 부동산 투자할 때 내 집 마련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모두 가지고 싶어하는 부동산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쇼킹부동산 신간서적 부장들의 부동산 노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오전 영상은요, 아파트 거래량이나 주요 실거래 내역을 소개해드리면서 메인 뉴스를 좀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2일 등록된 신규 거래량부터 볼게요. 서울시는 183건이 등록됐고 경기도는 509건이 등록됐습니다. 5월 2일 기준 서울 거래량 봤더니 1697건이고요. 5월 2일 기준 4월 경기도 거래량 봤더니 5810건이었습니다. 자, 이게 많은지 적은지 알기 위해서 같은 기간에 3월 거래량 봤더니 이때 1755건이네요. 4월 거래량 오히려 줄어드나? 그건 아닙니다. 3월에 은평구의 임대주택 거래 255건 특수거래가 있어서 이것을 제외하고 봤더니 한 3월보다 4월 거래량이 10%가량 늘어나는 것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3월 달에 5,861건에서 한 50건 정도 줄어드는 모습 약간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실거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크 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 4월 27일 날 2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얘가 고점이 24억 8천이었고 직전 최저가가 17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바닥 찍고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9.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헬리오시티 볼게요. 4월 22일 날 전용 84제곱미터가 18억 9천만 원의 실거래를 찍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수준이고요. 저점 대비 2억 9천만 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잠실 지역에 위치한 엘리트레 아파트나 헬리오시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압구정동 한양 7차도요. 오랜만에 실거래가 등록됐네요. 자, 39억 8천까지 거래됐던 이 아파트 31억 8천만 원에 전용 면적 106제곱미터가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수준인데 3층이에요. 자, 이거 따져보면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17% 정도에 거래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아르테오는요, 전용 84제곱미터가 13억 8천만 원의 실거래가 등록됐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인데 이전 최고가가 19억 8천이 너무 과하게 측정된 거라서 한 18억 5천 정도 잡으면 마이너스 25% 전후입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25% 전후가 초급매 기준이 됐다 말씀을 드렸죠.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겠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7%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 3.75%보다 좀 더 낮았네요. 자, 전월에 4.2%에서 무려 0.5%포인트 낮아지게 됐습니다. 자, 이 3.7% 물가, 3%대 물가 오랜만이죠. 이게 14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7월에 6.3%까지 올라갔던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3.7%까지 2.6%포인트 낮아지게 된 거죠. 자,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자, 이 근원물가는 일시적인 변동세가 큰 요인들을 제외한 물가지표고 물가 불안의 이제 지속성을 나타내는 요인인데 얘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OECD 기준 근원물가는 3월과 동일한 4.0%가 나왔습니다. 국내 기준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6%가 나왔어요. 물론 전월 대비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헤드라인 수치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졌다. 얘가 진짜 팍팍 낮아진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OECD 기준으로는 진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되다 보니까 한 금통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물가가 낮아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 헤드라인 CPI 이번에 크게 낮아졌는데 얘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근데 이번에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안 하겠네.
근데 이 근원 CPI가 이제 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얘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드라인 CPI에 비해서 근원 CPI는 크게 변동세가 없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는 못하겠구나 판단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어떤 품목에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다양한 품목 중에서 서비스 품목이 오히려 4%로 전월 대비 상승세를 확대했습니다. 보세요. 1월달에 3.8, 2월달에 3.8, 3월달에 3.8, 4월달에 4.0. 아니, 공업제품이나 농축수산물 다 떨어지고 있는데 왜 얘만 올라가고 있냐? 지금 미국도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져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서비스 물가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대한민국이 집세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개인 서비스가 무려 전년 동월 대비 6.1% 상승을 했습니다. 외식 서비스가 7.6% 상승, 외식 외 제외가 5% 상승이었어요. 자, 언론을 보니까 왜 서비스 물가가 오르느냐? 일단은 구인난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서비스 요금에 반영이 되고 있더라. 또 하나, 지금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많이 올렸잖아요. 전기나 난방요금. 원래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자기만 오르지는 않거든요. 2차 파급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외식 외 서비스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여전히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이제 낮아질 기미를 좀 찾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25일 금통위에서는 어떻게 이제 나올까요? 이번 달에 금통위가 있죠. 당연히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고금리를 유지한다고 할 겁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를 할 겁니다. 왜? 그런 CPI가 안 낮아졌기 때문이죠. 자, 근원 물가는 언제 낮아질까요? 이창용 총재는 연말에 대한민국 헤드라인 CPI가 3%까지 낮아질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근원 CPI 전망은 잘 안 내놨거든요. 근데 2월에 한국은행이 발표했었던 경제 전망에서는 근원 CPI에 대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2.4%까지 상반기 3.6%에 비해서 크게 낮아지고 2024년에는 2%로 안정된 수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4분기부터 금리 인하 검토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전체 채권 전문가의 절반 정도는 4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들어가는지 계속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도시 신축일수록 역전세 우려. 자, 기사 제목 볼게요. 누가 빌라만 위험하대 아파트도 역전세 일파만파. 부동산 114에서 2021년 대비 2023년 아파트 최고 전세 거래 가격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전 대비 현재 전세 가격이 높냐 낮냐 봤더니 낮게 거래된 하락 거래 비율이 수도권에서 무려 66%를 차지했다는 거죠. 상승 및 유지 거래 비율은 34%밖에 안 됐습니다. 지방보다도 하락 거래 비율이 수도권이 더 많다는 거죠. 자, 서울 같은 경우는요, 2011년 대비 전세 하락 거래 비중이 64.2%고요. 경기도는 66%가 나왔습니다. 인천도 70.5%네요. 그나마 서울이나 경기도가 60% 중반이 나왔던 것도 제가 볼 때는 임대차 3법과 반전세의 보편화의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임대차 3법 아니었으면 이번에 역전세가 더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연식 구자별 2021년 대비 2023년 전세 하락 거래 비중을 봤더니요. 신축에서 더 전세 하락 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5년 이내의 신축에서 위험한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무려 73.8%나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 수도권 아파트가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매수자한테 유리한 환경은 현재 전세 시세가 2년 전보다 크게 낮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2년 전보다 전세 시세가 낮다는 거는 임대인이 토해내야 되더라. 그럼 임대인이 누구예요? 투자자죠. 투자자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하지만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택수를 늘린 다주택자들이 있거든요. 자, 이 다주택자들 동시에 전세가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급매로 던져야 되더라. 근데 이 다주택자가 어디부터 주택을 처분할까요? 서울부터 팔까요? 외곽부터 팔겠죠. 그래서 여전히 외곽에 급매가 많은 이유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0%에서 25% 정도 찾기도 힘든데 아직도 외곽은 27%에서 30%가 간간히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전세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전세난은 2024년 초까지라고 저희가 서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은
그 전에 전세 금리가 얼마나 낮았냐가 중요한데 2020년부터 전세 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전세가격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전세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체결된 전세 계약은 만기 시점에서 역전세 압력을 좀 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초까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요, 심상치 않은 전세 시장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아실에 나오는 서울의 전세 매물 건수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4만 건이 깨진 39,324건이 됐습니다. 1월 19일 날 5만 5천 건에서 지금 16,000건 가까이 줄어든 거죠. 경기도도 비슷합니다. 작년 12월 15일 날 6만 9천, 거의 7만 건이었다가 현재 4만 7천 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줄어들었죠? 한 2만 2천 건 줄어들었죠. 지금 추세를 보면은 4월 28일 날 4만 9천 건, 4월 30일 날 4만 8천 건, 현재 4만 7천 건, 거의 이틀에 1000개씩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보잖아요. 확실히 전세 매물수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고덕 아르테온 매매 매물 건수 136건에 전세 33건밖에 안 되고요. 송파구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 매매 71건에 전세 24건입니다.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 매매 19건에 전세 3건, DMC 파크부자이 매매는 200건 가까이 되지만 전세는 48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층 빼고 융자 있는 거 빼고 멀쩡한 전세 매물 보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얼마 전에 구독자분께서 저희 블로그에 질문해 주신 게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합이라고 쇼킹부동산이 전망을 했는데 전세가 올라서 집값이 더 오르나요? 그래서 이것을 매수 좀 강력하게 좀 무리해서라도 사야 되냐고 여쭤보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일단 전세가 올라간 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하게 낮은 전세가율이 회복. 왜냐면은 매매나 전세 동시에 30에서 40% 동시에 빠졌다가 매매는 지금 10에서 한 20% 정도 반등을 했거든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근데 전세는 그동안 반등을 못하다가 뒤늦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전세가율 서울 같은 경우는 40%대가 많았는데 이게 사라지고 한 50%대까지 일반적인 수준을 맞추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서 전세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매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간 전세 가격이 집값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일단 하락을 방어할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신간서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